수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들과 토크로 꽉꽉 한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안 왜 안 하십니까? 해요, 도나스? 도목이 나온 스타 줄여서 도나스 김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당대 재밌습니다. 밖에서 원래 불나면 밖에서는 재밌어요. 안에서 그렇지 집안에 있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거지만. 그 얘기는 네. 좀 이따가 전당대 얘기는 아주 네. 본격적으로 해보고요. 일단 이 문제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면회했던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장윤선 기자, 네. 면회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는 예. 입막음 회유 그리고 사실상 증거 인멸 뭐 이런 네. 것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그 김용 정진상을 만난 거다 이렇게 그 기사가 막 쏟아졌는데요. 네.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우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이런 언론 플레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2월 9일 날 김용 부원장을 만나고 예. 1월 18일 날 정진상 실장을 만났는데 각각 한 번씩 딱 2번 갔대요. 그러니까 그 1월 18일 날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저 면회한 게 지금 크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네. 법무부 교정국을 통해서 개인 면회 내용을 그리고 검찰이 사실상 언론에 흘리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이 3군데를 흘렸다는 거예요. 세 군데 흘렸다고요, 검찰이? 예, 하나는 JTBC 이제 예. 보도 안 되고요. 2개의 언론은 한 매체는 이거 얘기 안 된다. 그래서 보도를 안 했고 예. 한 매체는 이제 그 이튿날 아침 1년에 쓰려고 했는데 JTBC가 먼저 쓰는 바람에 안 썼다. 단독으로 나오는 바람에. 예, 뭐 이런 웃지 못할 풍경이 세 개에 벌어지는 흘렸다. 거예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법무부 교정국을 통해서 검찰이 어찌됐든 이 내용 어떻게 개인 면회 기록이 이게 언론에 나올 수가 있냐. 네. 정치 인생 30년 만에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런 민주당은 상당히 경로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왜 지금 이게 문제가 1월 18일 날 면회한 게 왜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될까 한 달 만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이거는 사실상 검찰이 이재명 구속을 앞두고 어허. 이제 친명계 좌장이 관련자들 입막음 단속을 어허. 하면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일종의 이제 구속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당신들 다 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해 라는 수순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 심각한 언론 플레이다. 그런 내용도 아니다. 네. 이제 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일보 같은 데서 특별면회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두 사람을 특별하게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교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불가한 건데 행정법에 따르면 반드시 교도관이 배석하도록 되어 있고 교도관이 이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녹화는 안 되지만 이 기록지가 흘러 나갔다는 건데 이거는 어찌 보자면 좀 사생활 보호에도 문제가 된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영교 의원도 그거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변희 대표한테 뭐 이거 좀 아픈 질문이긴 한데 특별면회 좀 하셨습니까? 저도 1년간 수감할 때 특별면회를 3번 정도 해봤어요. 예. 그때 특별면회 왔던 사람이 김진태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하고 정광훈 목사. 세 분이 네. 왔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 국회의원은 특별면회가 거의 자동으로 되고 네. 목사나 이 스님같이 교도 입증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교화증 있는 사람들 그래서 특별면회 하는데 특별면회는 이제 이렇게 좀 넓은데 방에 가가지고 좀 원래는 일반 면회는 한 10분 하는데 특별면회는 한 40분, 50분 정도 해요. 좀 그래서 더 하네요. 깊은 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교도관이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와가지고 막 적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뭐 증거인멸이나 이 공모는 얘기 못하고 네. 어차피 되게 다 보고되는 거 알고 옆에 있으니까. 다 보입니까? 보이죠. 교도관 들어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다 적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예. 못하고 만약에 지금 이게 정말 이 회유와 어떻게 보면 회유라는 얘기가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범죄인데 예. 만약 정성호 의원이 진짜 그러려고 했으면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변호사 이 접견은 없거든요, 기록이. 제가 뭐 변호사 접견을 네. 자주 하는데 변호사 접견은 아무도 들을 없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근데 보면 아마 헌법 위반이 돼요. 예전에 그 네. 홍준표 씨도 이제 그 이명박 그 전 대통령 면회하려고 그래가지고 네. 변호사 접견을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 개업을 신고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럼 정성호 의원이 꼭 정말 회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변호사 이 개업을 하고 그렇죠. 가서 거기서는 아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면허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깊고 아주 막 은밀하고 막 이런 공작형 얘기는 못 하는 겁니다. 저도 김재수 위원장 물어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변호사 하는 입장에서 네. 변호사 접견을 꽤 많이 합니다. 거기서는 시간 제한도 없어요. 그리고 뭐 접견실에 따라서는 뭐 물품 교환도 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교환도 가능하고 별의별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들을 수 없고요. 혹시 그게 나가잖아요. 헌법상 침해라 그래서 변호인 접근권 침해라 해서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예요. 지금 말씀처럼 그게 필요하다면 그거 가서 야 증거 인멸해. 야 걱정하지 마. 그걸 해야지. 옆에 다 듣는 데서 한다는 게 김수현 이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조금 나눠서 보고 예.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바깥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네.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처벌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이거 분명히 처벌 받아야죠. 예. 근데 일단 내용이 나온 이상 어허.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정성호 의원이 다음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네.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이 왜 대선 국면 이후에 진술들이 바뀌었느냐, 뭐가 바뀌었길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변했길래 그 사람들이 진술들이 바뀌냐 하면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됐다라는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을 전제했던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 그다음에 수사 이런 데서 크게 영향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성호 의원이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그 다음에 대통령 된다, 이재명 대통령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진술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당연히 옆에 배석자가 있는데 뭐 네. 가서 이거 구체적으로 근거를 인멸해 이렇게 말하는 말씀은 못 하겠죠. 근데 다만 그 메시지 자체가 주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네.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정진상 씨도 그렇고 김용 씨도 그렇고 유동규 씨한테 뭐 휴대폰 버려라, 쓰레기통이라도 뭐 주워서 먹어라, 태백산맥 가서 열흘 숨어 있으라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증거인멸이 이들이 계속 하려고 했었던 그 정황들이 그 전에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진술이라든지 수사를 대응할 때 큰 방향성을 정해주고 갔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장윤석 기자 네. 또 실제 한 얘기도 좀 주시고 결국은 뭐 곧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그러니까요.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좀 자신이 없어서 이런 거 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라는 검찰 거죠. 이제 어제 오늘 보도를 종합하면 네. 조만간, 금명간 곧 구속영장 그게 하루 친다. 이틀을 말하는 거죠. 그런지 근데 그게 보도는 금명간이에요. 금명간, 조만간 곳의 의미가 어떤 시간 하루 이틀인지 일주일인지 뭐 한 달인지 한 달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등등 뭐 이제 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앞서 김재섭 위원장 말씀하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 이것은 그 제가 그것도 물었어요. 정성호 네. 의원한테. 그랬더니 이거는 아니 그럼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한테는 이제 정치적 동지인 사람들인데 힘내라. 뭐 다음에 우리한테 좋은 세상이었다. 네. 이런 얘기 이게 회유냐? 이런 말 못하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회유면 어떤 말은 회유가 아니게 되는 거냐? 이제 네. 이런 반론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꾸 언론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들어오기 전날에 정진상을 만나서 입막음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장소 변경 접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리 7, 8일 전에 그 신청을 해야 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과를 해야 이제 면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성태가 들어올지를 그 전에 7, 8일 전에 내가 알았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검찰의 분위기가 오전하고 오후 분위기가 또 기자들 취재해 보면 달라졌다고 네. 해요. 오전엔 상당히 자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신 없어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속영장을 뭘로 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장동으로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대장동. 들려요. 네. 그러면 이제 성남 FC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뭐 공소장을 봐야 되겠지만 네.
이재명 구속을 앞두고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정성호 건을 터트린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이런 게 기자들 전체적인 그러니까 변 분위기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금명간이라고 했으니까요. 영장이 청구될지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장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요 우리 특별면회든 네. 일반면회든 이 구치소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이렇게 동석해서 적는 이유는 공범하고 공모하고 증거인멸 막기 위해서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그 즉시 이게 1월 달이잖아요. 예. 그 즉시 법무부 교정국 통해서 담당 검사한테 들어가서 범죄로 추가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아하. 근데 그게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거 범죄까지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아하. 근데 이게 2달 뒤에 다른 사건에 악용된다는 것은 이건 나중에 한번 범죄 이게 오히려 검찰 쪽 범죄일 수가 있어요. 남의 사건에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충분히 문제가 뭐 됐죠. 공무상 예, 비밀 그럴 누설이라든지.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이재명 구속영장 치기 위한 하나의 살인 작업이라 그러면은 영장 내용에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바람 잡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자체가 좀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재명 영장 친단 얘기가 주로 조중동을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 뭐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는 조중동만 단독 보도 나오면 거의 그대로 됐거든요. 예. 치긴 칠 텐데 네. 그렇게까지 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영장 청구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음흠. 그래서 이번이 그냥 잽이고 네.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 2번, 3번이 간다. 툭툭 치는 것 중에 툭툭 쳐서, 하나다. 네, 그래서 자신 있으면 한 번에 갈 텐데 네. 별 자신 없으니까 그냥 여러 개 해가지고 그냥 힘들다 귀찮다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 분위기 볼 때는. 영장은 청구를 할 것이다.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야당 대표 정도 하려면은 영장 거 한 번에 끝내야지 그 잡범들처럼 막 2번, 3번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네. 좀 그렇게 갈 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김재섭 위원장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처럼 야당 대표면 정말 굵직하게 하나 툭 해가지고 영장 청구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혐의가 너무 좀 많으셔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네. 뭐 소환 조사에서 여쭤볼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 아마 그런 고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그 전에 이제 모든 야당 대표가 여러 뭐 검찰에 오간 적은 많았지만은 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본인이 의정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사후적인 뭐 혐의들이 아니라 본인이 있었던 과거에 그 성남시장 시절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부패 혐의들이 많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뭐 성남FC 대장부 다 부패 혐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곤란할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뭐 저 어쩔 수 궁금한 없이 게 네. 일반적으로 뭐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고요. 예전에 뭐 조국 장관이라든지 하면 대부분 증거가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 이후에 뭔가 강제 처분들이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눈에 띄는 증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적 증거에 해당할 정도의 증거, 정황 거 말고 그런 건 사실 없는 상황에서 영장이 나온다는 청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의혹을 부풀린 다음에 그 공소유지가 안 돼요. 네.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 사건의 경우. 최근에 윤미향 사건이 그랬거든요. 8개 혐의 가운데 7개가 무죄 판결이 났고 그중에 하나 1,700만 원 관련한 것도 본인이 끝까지 다퉈서 무죄 입증하겠다. 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세게 막 언론 플레이를 해서 피의 사실 공표가 막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재판 가서 무죄가 나오면 이거는 검찰의 상당히 큰 수사권 남용이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건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알리바이 잘 만들어라. 이게 또 논란이 좀 되고 논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 인멸하라, 도망가라 이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 피고인한테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현장 부재 증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건에서 검찰이 특정한 시간에 뭐 누구를 만났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검찰은 못 찾았는데 본인 수첩을 통해서 그 일정이 확인이 돼서 네. 입증했던 적이 있다. 알리바이. 이 알리바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변호인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피고인으로서 네가 잘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걸 갖다가 마치 무슨 증거인멸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장이 청구가 되면 또 일각 보도에 따르면 이게
부결보다는 또 가결의 가능성도 있다.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 당론으로 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결 부결을 떠나서 지금 어제 이제 이 박영선 네. 의원하고 조홍천 의원 그 얘기를 보면 인터뷰를 하면서 조홍천 얘기했어요. 의원 얘기는 이제 이 가결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박영선 전 의원은 이 공천권을 내려놔라. 네. 그 결국에는 이 체포 이 동의안을 공천권이나 혹시 당권과 연계시키는 게 아닌가 이분들은 마치 당권을 주면은 우리가 부결시켜줄게 하는 뭐 거래를 하는 좀 느낌이 드는 말들이 나오고 그 발언 있거든요. 자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가결되냐 두냐 예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아하. 이건 체포동의안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악용해서 어허. 당권 투쟁에 이걸 이용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봐서 이거는 정말 부당한 검찰 탄압이라 그러면은 부결시켜야 되는 거지. 예. 당권 주면 부결시켜줄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만약 범죄가 맞고 구속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그건 해야 되는 거고, 가결시켜야 되는 거. 근데 그것도 당권 주면 우리가 해줄게. 예.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이거 약간 심각한 거죠. 거래의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 예, 김재수 근데- 위원장님. 네. 그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아요. 아. 변희재 대표님.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거래를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음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공천권을 빼앗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줄 테니까 줄 테니까. 예. 그 부결을 시켜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제 조홍천 의원이나 박영선 전 장관의 인터뷰가 있기 네. 이전에 그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모두 발언에 공천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좀 꺼내요. 아하. 인터뷰 그 모두 발언하는 내용들을 제가 그렇게 봤는데 뭐 중간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체포동의안,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방탄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공천 관련된 이야기를 사무총장이 갑자기 꺼내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거 100% 표단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비명계 표단속이다. 의원들한테 우리는 그 지금 이재명 지도부는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에게도 공천을 줄 수 있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정하게 할 거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는 내부적으로 오히려 그 사무총장이 아하. 먼저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그 얘기를 들은 예를 들면 비명계 의원들은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그 거래라고 그 변희재 대표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 거래를 먼저 제안한 건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떻습니까, 장인선 이제 기자님? 네. 저는 사실 민주당 출입을 굉장히 오래 예. 한 기자인데요. 그 이런 공천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오랫동안 시스템 공천을 했어요. 시스템 공천의 핵심이 뭐냐? 경선이에요, 경선. 경선을 하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경선이 그렇죠. 1번입니다. 경선하는 그러니까 누구를 예컨대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해야 되는 뭐 이제 예컨대 당 대표가 지명하고 싶은 뭐 지역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커진다 이러면 이 당은요 국민의힘하고 달라요. 난리가 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당 참지 않아요. 민주당의 어떤 DNA가 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뭐 이런 정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싸우고 불이익이 생기면 바로 아유, 난리 바로 칩니까? 난리가 나죠. 국민의힘 쪽은 좀 국민의힘은 참잖아요. 참고 있다가 그렇죠. 줄 정말 서고 확실히 그렇죠. 그래야 될 윤심이 때도. 확실하면 거기 줄 서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민주당은 난리 납니다. 내 밥그릇을 건드려? 그럼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취재를 해보면 박영선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은 개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파의 뭐 예컨대 개파의 수장 정도가 돼야 네. 이런 공천 거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안에는 지금 뭐 친명, 비명 이렇게 있지만 비명도 뭐 이렇게 뭐 좀 분야가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청와대 출신들, 뭐 예컨대 586 뭐 이렇게 그룹핑은 되어 있지만 박영선, 조홍천이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룹의 수장이다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당내에서 관철시키기 어렵고요. 대체로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번에 대장동 등등등등 사건을 보아할 때 이재명 수사는 너무 과도하다. 네. 정치 수사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부결시킨다.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컨대 검찰의 살라미 전술로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온다. 들어온다. 그럴 때는 좀 곤란하다. 아. 예,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이전에 이 문제가 좀 정리돼야 우리도 총선 준비하고 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은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께는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당론으로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정의당은 지금 일단은 가결을 얘기를 하고 당론으로 있거든요. 거의 가결을 얘기하는 상황이죠. 정의당 예, 같은 예. 경우는. 정의당은 그렇고 또 민주당은 이거를 부결시키는 걸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어차피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네. 설사 당론을 정하든 안 정하든 그건 거의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당 분위기는 이제 부결로 갈 텐데 색출해낼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무기명이니까 네, 색출도 색출은 뭐 불가능할 건데.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네. 확실치 않고 그래서 네. 한 정의당이 이제 전체 가결한다 했었을 때 한 30표 정도만 밑에서 이탈하면은 이건 되는 문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갖고 결국 저는 이번에는 그냥 부결될 것 같은데 부결될 것인데. 한 번 더 들어왔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는 이 명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아마 당 대표를 공천권 정도가 가지고 아니고 당 대표를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비명계 쪽에서 할 것이다. 네, 당 대표 내놓은 조건으로 부결인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 체포동의안은 뭘 조건을 걸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끔 검찰도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고 그 범죄 행위가 많다 그래서 영장을 나눠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범죄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네. 한 번 치는 거고 다 마찬가지인데 자르는 경우는 이거를 정치 스케줄로 압박하는 거죠.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영장 치고 있을 거냐. 그리고 그걸 갖고 이재명 대표한테 당권을 뺏을 수 있는 이제 비명계 사람들이 하나의 활용할 수 아니 악용하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그널을 주는 거다 이 말씀으로 네. 들리네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네. 싶은데 만약에 이제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할 텐데 뭘 당연히 이거를 본인들은 부결시킬 건데 알아서 할 텐데 이걸 당론으로 정해? 그럼 다시 생각해 볼까? 이런 정서가 있는 당이에요 민주당은. 그게 만약에 가결이 그냥 가정이긴 한데요. 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당 대표인데 범죄라고 해가지고 잡아가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가결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영장실질심사 할 것도 없이 예. 그냥 정치적으로 범죄가 입증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없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아예. 네, 법리적으로 안 따지고 국회 이 정치적 거래에 따라서 영장이 거의 관철되고 안 관철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을 사례로 체포동의안은 이제 폐기시켜야 될 것 같다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애초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랑 연계가 된 건데 네. 이제 저는 불체포 특권 자체는 그래도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뭐 보루 같은 거고 네. 우리가 뭐 홍콩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보게 되면은 사실 막 끌려가잖아요. 이건데 네. 과거에 우리 아픈 역사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 부결 그 권한을 의회에게 주는 거는 저는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어떤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아니잖아요. 건 그러니까 다 아니죠. 이제 예. 개인의 부패 혐의이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을 여기다 쓰는 게 맞느냐. 이 좋은 이 중요한 제도를 왜 이렇게 남용하나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되면은 리더십은 완전히 상실이 될 거고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겠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민주당 얘기는 여기 정도로 하고요. 자 광고 듣고 4부는 국민의힘 얘기를 하겠습니다. 4부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고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좀 기다려 계시면 광고 듣고 잠시 후에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4부 토크킹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론조사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좀 다자양자해서 우세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현재 판세를 한번 세 분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장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내지는 득표의 최저선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조직표가 있고 네. 친윤 세력의 강한 서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저선은 있는 있다. 분이에요. 네. 조직표의 최저선이 있는 분이고 또 반면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도 최저선이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던 당내 2030 세대를 네. 강력하게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천하람이라는 개인의 후보 역량으로 중도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은 최저선이 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내 공고한 입지라고 할 만한 그다음에 당내에 공고한 어떤 지지 세력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주 강한 이 양쪽의 두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하람 후보의 표는 기본적으로 좀 적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예. 이게 뭐 티가 많이 안 날 수 있어도 김기현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 사이에서 안철수 후보의 표가 양쪽으로 흩어진다 그러면 김기현 후보는 조금만 올랐을 거고 네.
안철수 후보는 많이 떨어졌을 테니까. 그렇겠죠 아마. 그러니까 두 분의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이 결국에는 되네요. 천하람 후보가 얼만큼 그러면 김기현 후보를 쫓아가느냐가 앞으로 음.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여론조사 이런 거하고 실제 또 당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될 수 있나요? 여론조사는 정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실제 당원은 비율도 뭐 지역 비율도 다르겠지만 그런 거 이게 보정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흐름은 여론조사대로 가지 않겠냐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는데 네. 지금 앞서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캠프별로 취재를 해보면 아,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김기현 캠프는 자신감이 만렙입니다. 그래서 뭐 TV 토론도 필요 없다, 합동 연설에 필요 없다. 어차피 당원 100% 이것은 문중 선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문중 선거요? 그러니까 문중 선거기 때문에 뭐 탈당이 나오든 탄핵이 나오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차피 어대연이다. 어차피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뭐 이런 자신감이 상당히 있고. 예. 반면 안철수 캠프는 상당히 침울합니다. 침울하다고요. 네, 그리고 조직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열세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선거 초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주하고 부산하고 오늘 TV 토론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뭐 사흘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분위기가 캠프 분위기가 극명하게 상당히 달라진다. 광장이 달라져서 예. 제가 보기에는 김재섭 위원장 말대로 어허. 그러니까 김기현 조직표, 그 다음에 이제 천하람 조직표, 그러니까 양쪽에 조직된 표가 있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게 비어 있는 거죠. 없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제 유승민, 나경원 뭐 이렇게 줄사태 속에서 그런 중도를 희고하는 이렇게 개혁 보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지지로 상당히 돌아섰는데 막상 투표 현장에서는 선거 현장에서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안 아니라는 될 거죠. 것이다. 편의 대표님 그러면 이게 뭐 벌써부터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오늘부터 뭐 토론에 있으면 뭔가 달라질 것도 있을 건데 결선 투표 얘기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크게 뭐 결선 투표를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가게 되더라도 뭐 이 변화는 없을 거다. 상관없을 것이다. 결과는 계속 왜냐하면 이게 김기현 후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보수 정당에서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세게 들어온 적이 없었고 이 정도 세게 들어오면 이제 보수층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난번 박근혜 김무성 갈등 등이 있었고 이준석 윤석열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아 좀 시끄럽다. 그냥 좀 정권이 원한다면 해보자. 이게 워낙 강해서 약간의 뭐 득표 변수 있겠지만 김기현으로 가는 데는 큰 변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희 대표 항상 얘기했던 약간 예측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보수 유튜버들 지금 탈락되면서 뭔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 그거는 이 당권 선거에서 여기서 변수가 변수라기보다는 이 아니다.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무차별 지지하면서 네. 마크해 준 게 있는데 네. 벌써 그거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거는 벌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처럼 막 보수 유튜버, 보수 테크 단체들을 국정에 마음대로 활용하고 그건 좀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는 그거는 네. 변수가 될 것이다. 근데 안될 그 것이다. 사람들도 네. 전당대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익 대표가 이제 막 그냥 서류 탈락했는데 네. 전당대회에서 야 그러니까 우리가 김기현 심판하고 딴 데 틀자 이런 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냥 보수층 자체가 야 이번엔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게 강하니까.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이제 토론도 있고 하지만 어대현 어대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결론은 김기현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달라질 수 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네. 그 지금 전체 책임 당원이 79만 네. 그리고 일반 당원 4만 도합 한 83만 정도의 83만. 당원이 되는데요. 네. 이제 투표를 한 절반 잡고 네. 뭐 그냥 통상 한 40만 정도 투표한다고 봤을 때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 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그렇죠. 텐데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투표율이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서로 조직 동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슈 선점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TV 토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 토론을 다 볼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어 선거기 때문에 상당히 TV 토론에 주목해서 보게 될 거고 여기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 네. 저는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여기서 천하람 후보가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거 그거 하기로 본인이 약속하긴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얼마나 그 예컨대 이제 김기현 지지층에서 얼마나 많은 막 비토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개혁 보수의 깃발을 분명하게 든다.
상당히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네.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초반전이고 다음 주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궁금해요. 우리 당협위원장 하고 계시니까 네. 이 천하용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네. 천하람, 뭐 허나, 김용태, 이기인 후보, 이 이준석계, 네. 이준석계의 약진 또 그리고 TV 토론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 이제 당 대표 후보자 토론이 제일 초미의 관심사일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분 토론 가운데서는 천하람 후보가 아무래도 뭐 잘하겠죠. 그 가운데 색깔이 또 제일 다르고 네. 또 글쎄 이거 잘하겠죠. 예. 우리 천하람 저희 위원장 방송도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러니까 우리 뉴스킹에도 잘하겠죠. 잘 나오고 하지만 잘하겠죠. 예. 이게 싫은 말도 예. 쉽게 안 하잖아요. 예. 천하람 후보가 그런 의미에서 먹일 것도 잘 먹이면서 예. 동시에 또 유쾌한 면이도 있는 사람이니까 네, 네. 또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의 이 합동연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지역별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예. 뭐 택배 이야기들, 그다음에 뭐 난방비 이야기 이런 식으로 좀 지역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고 지역 맞춤형 그 어떤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반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제2의 이준석 사태 때문에 절대 여기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소위 말한 윤핵관 세력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제2의 이준석 사태는 윤핵관들이 윤리를 이용해서 부당한 절차를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뭐 행동을 했던지 간에 그다음에 어떤 책임이 있든지 간에 그 소위 말하는 이준석 사태라고 벌어진 그 이슈는 이준석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벌써부터 뭐 이준석 사태를 걱정한다는 거는 어쨌든 친윤 후보가 아니면은 윤리위 시켜서 당대표 쫓아내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말 하는 거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세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어쨌든 간에 당원들의 마음은 좀 민주당 당원하고 국민의힘 당원하고 좀 다르다는 게 저 또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대통령하고 일치되는 당 대표를 할 것 같다는 말씀은 공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앞서는 모양새면 김기현 후보가 좀 편안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언들이 좀 계속 나와요. 뭐 탄핵 얘기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거 또 뭐 어떻게 뭐 방언을 안 해주지만 하여튼 또 하지 마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 정당에서는 결국에는 그 당권하고 대통령하고 어긋나면서 탄핵이 실제로 벌어진 정당이고 이 당의 지도부가 전부 다 탄핵 세력이고 대통령 자체가 탄핵에 수사로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탄핵을 탄핵에 했던 대해서 사람들 이 불안감 있는 거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번에 당권 뺏기면 탄핵 당한다는 자세가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게 해서 예. 사실은 선거를 어렵게 끌고 온 게 있죠. 좀 여유롭게 있었으면 오히려 쉽게 가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 천하람 후보의 약진에도 요 김기현 당선판은 흔들지 않은 선에서는 가능한데 아하. 만약 이 흔들린다 그러면 또 제명을 한다거나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제명을 한다고요? 만약 이 판을 흔들어 버리면 예. 그 정도로 좀 불안하게 사람들이 좀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제 저 50% 전략이잖아요. 네. 김기현 후보가. 그러니까 1차 50%. 그러니까 결선 그거만 없었어도 이까지는 안 갔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결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1차에서 50%를 이제 득표하는 전략인데 네. 50%가 안 넘는다. 그러면 안철수 그 다음에는 천하람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거다라는 예고를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대통령실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물론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는데 명예당대표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을 명예당대표로 한다. 예, 뭐 1호 당원 명예당대표 1호 당원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명예당대표가 뭐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당을 당답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토대를 만드는데 대통령도 1호 당원으로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안 되겠다. 하여튼 하지 마세요. 불편하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느낄 때는 예전에 이제 삼김시대 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총재를 하고 총재 권한대행을 뒀잖아요 당에. 그러니까 명예대표가 실질적인 대표고 이제 김기현 당대표 되면은 당대표 권한대행 정도로 보겠다는 뭐 그렇게 들려요. 그런 의미로 들린다는 그런 의미로 거죠. 사용하는 걸로. 그래요, 뭐
김재섭 위원장님의 그 얘기는 더 안 듣고요.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최고위원들은 우리 여기서 예측을 많이 하니까 누구가 될 것 같습니까? 이준석계도 있고 또 친윤계도 있고 한데 김수희 위원장님 말씀하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준석계가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최고위원회 뭐 최소 1명 많으면 2명까지는 갈 것 한 명, 같습니다. 2명 될 것이다. 뭐 지지율상으로도 그렇고 음. 기본적으로 이제 친윤 후보, 그러니까 친윤을 호소하는 후보이든 친윤 후보라고 불리든 그 구분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저도 구분이 안 되면 당원들은 더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누굴 찍어야 되는지 교통 정리가 안 되니까 사실 8명 후보 가운데서 그러니까 뚜렷하게 자기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저선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김용태, 허은하,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와 표가 연동되는 그 두 분은 2표씩 찍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고위원은 예, 2표씩 찍으니까 말씀이죠. 예. 그 천하람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아하. 그 두 분의 표가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렇죠. 걸 텐데. 3단이겠죠. 대표하고 최고위원 완투 이렇게. 네. 예. 근데 그 밖에 이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뚜렷한 어디 개 뭐 내지는 어디 뭐 친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자신 있게 당원들이 투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물론 당대표 후보자들 가운데서는 뚜렷한데 네. 최고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뭐 한두 명 정도는 아마 이준석계 후보가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뭐 2명밖에 없지만 네. 나머지는 뭐 지지율 따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지지율로 보면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게 조수진 후보가 제일 앞서는 것 같고요. 뭐 김재원, 민영삼 등등 이제 순서로 범친윤계라고 예. 보이고 좀 지명 인지도 있는 친윤계들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앞서갈 것이다. 그분들이 되고 또 이제 이준석 뭐 한 명 정도나 될 이제 가능성도 뭐 있을 5명 것이다. 뽑는다 한다면은 자,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제주에서 좀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사산 사건 관련해서 최고위원 출마한 태영 의원이 이 김일성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변희재 대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이 보수 정당의 네. 당 지도부와 젊은 후보들까지 포함 후보 전체가 가서 이 4.3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저는 애초에 이 보수 정당 전체가 지금 4.3에 대한 진실을 다 은폐하려고 작정했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4.3의 시발점이 남로당의 그 50 총선 선거 방해 공작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도 있긴 하겠죠. 아 예. 이거는 어디 논문을 봐도 시발점은 남로당의 공작으로 시작됐어요. 그 뒤에 이제 이 남로당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관심 주었다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지우려는 이 아주 그냥 불순한 그 음모 공작이 있다고 봐요. 보수 정당. 난 좀 민주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보수당에서. 국민의힘 얘기하는 것인 거죠. 근데 최영호 씨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북한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그렇게 보고 배웠다. 김일성했다 보고 뭐 배웠다. 드라마 뭐 영화도 봤고 뭐 교육도 그렇게 보고 받았다, 이렇게 배웠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있거든요. 그 당시 남로당을 누가 움직입니까? 그럼 박헌영 아니면 김일성이 누가 움직여요? 이 사람 보고 배운 걸 얘기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보수당이라는 국힘당에서 태영호를 비난하는 걸 넘어서서 이 민주당에서 또 윤리위에다가 이제 태영호를 윤리에 넣는 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현대사에 대해서 자기 입장과 다른 말했다고 5.18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나? 북한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 보고 배운 그대로 얘기하는데 윤리를 제소하지 않냐? 이거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 네. 변희재 대표님의 생각이 달라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남로당으로부터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건 뭐 당연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무력 시위를 주도했던 김달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북한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예를 들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김일성이 당시 이제 스탈린의 강한 통제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중국 공산화가 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949년까지는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어떤 남침을 허락하지 않았었던 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주 4.3 사건이 48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김일성이 그 남로당을 통해서 4.3 사건을 진두지휘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 실제 그런 증거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북한은 해군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보게 되면 김일성이 이 4.3 사건에 직접적인 지시 명령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니 박헌영은. 그러니까 저는 김일성 아니 얘기를 박헌영 했었으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박헌영은. 뭐 제가 좀 그러니까 박헌영이나 김일성이나 거기서 작업한 건데 그거 자체를 네. 부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관전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둘러싼 그때 남로당이 옳았냐, 뭐 어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이제 미군정에 대해서
그때 해방 전국에서 굉장히 혼란한 전국에서 좌우 대립도 심했고 그리고 민생이 굉장히 도탄에 빠졌던 시기였고 이때 이제 시위에 나왔던 그 어린이가 그 사건이 시민- 이제 그렇죠. 직접적인 발화점이 원인이 됐던 됐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마에 기마병에서 치이는 아이가 사건이 그렇죠. 이 사건이 발생하고. 굉장히 결정타. 거기에 알겠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격분해서 이제 미군정에 대한 반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그 무고한 시민을 향해서 학살을 하면서 이 사건의 반복을 참상이 하고,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제주 시민들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역사의 알겠습니다. 참담함. 이게 아니, 너무 아니, 길어가지고 저는 정리하시죠. 보수 정당에서 네. 지금 이 관점에 동의하냐고. 그러니까 미군정 반대하는 민중봉기라는 걸 보수 정당이 동의해가지고 다 가서 참배한 거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단 한 명도 남로당의 공작을 발언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는 아닌 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어쨌든 정리 좀 중요한 해주세요. 것은 그러니까 예. 제가 알기로 태영호 의원이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김일성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붙으면 예를 들면 이건 사과는 했지만 사실 이런 일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안 하는 사과만이 못 하거든요. 오히려 그럼 태영호 의원이 강력하게 4.3 사건의 진실들을 규명하자고 해서 이것을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면 내가 이걸 제대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사과를 하지 말던가 이렇게 네. 됐어야 되는데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필요한 얘기들을 저는 했다고 딱 요 생각하고 한마디만 예, 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가폭력 피해자 예. 분들이에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분들이고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알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해야 국가폭력 됩니다. 이전에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분노당 남로당의 알겠습니다. 공작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을 안 하냐고 다들. 그 얘기가 보수 뭐- 정당이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고. 아니, 물론 남로당으로 시작한 건 맞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아무도 시작이죠. 얘기 안 해, 예, 그거는 지금. 당연한 얘기고. 자, 태웅 의원은 요 정도로 하고요. 이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공천 얘기를 하니까 김정재 의원께서 천하람 후보 겁먹은 개다, 뭐 이렇게 개가 더 짖는다 이런 뉘앙스로 다른 의미로 했던 건데 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뭐 예. 연탄가스, 바퀴벌레 뭐 예, 난리 지금 났습니다. 그런 어떤 비유에 좀 강한 언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그러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개라고 지칭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걸 우리는 개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개싸움이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불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김종재 의원께서 네. 뭐 당 대표 후보로서 특히 이제 윤핵관 퇴출을 아마 그 이천하람 후보가 하는 것 때문에 김정재 의원께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일단 그 김정재 의원께서 그 핵심 관계자 안에 들어가는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아. 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핵심 관계자임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그 격한 발언들 뭐 탄핵 탈당 뭐 여기에다가 뭐 연탄가스 바퀴벌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축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후보 간에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계속 그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상대에 대한 비방이 너무 많은 거, 인신공격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당원들이 보기에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매우 안 좋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공천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일각에서 벌써 공천 살생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되든지 간에 김기현, 안철수가 되든지 간에 공천 살생부 작동할 것이다. 분당 얘기도 나오고요. 그 김기현 씨는 네. 이제 이 김무성 그 마포포럼 가서 네. 원래 이 트레이드마크인 상향식 공천 음흠. 한마디로 이제 물갈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갈이 없을 바야 이렇게 당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이 상해주 우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뭐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는 네.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선 의원들이 넉넉하게 당선되는 그런 구조인데 예. 이 당이 지금 영남권을 완전히 지금 다 석권하고 있고 수도권은 또 별로 없는 상태다 네. 보니까 결국 영남권 공천에 물갈이를 안 할 바야 이렇게까지 당권 잡으려 했겠냐는 거죠. 이 자기 이른바 검사 세력이나 이를 안전한 영남권에다가 찍기 위해서는 영남권 다선 의원들을 결국은 숙청을 해야 네. 되는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다들 그건 예상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게 공천에서 탈락될 만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남에 있는
뭐 초재선 아니 다선도 주로 마찬가지고. 3선 그러니까 사실은 네. 김기현 의원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못하면은 거기에 네. 주호영 원내대표 등등이나. 아, 근데 영남권에 있는 좀 이 유권자들도 좀 3, 4선, 5선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여론이 있어서 그 여론 활용하면은 뭐 물갈이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 항상 저희 그 기존의 공천들 보면 영남권은 거의 항상 늘 3분의 1씩 물갈이가 됐어요. 전통적으로 늘.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지형이라는 게 전부 영남권에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남권에서 먼저 막 바람이 불어야 수도권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아하, 주거든요. 그렇죠. 수도권 공천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영남권 아마 물갈이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늘 그랬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뭐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살생부가 돈다 그러면 그 현역 의원들은 긴장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미 긴장하고 있죠. 예. 작년부터 긴장하고 있죠. 예. 근데 이 얘기는 좀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지역하고 뭐 이런 대상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몇 명이다 뭐 이런 얘기 뭐 53, 56 뭐 이런 숫자들까지도 막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너무 자명한 건데 저는 국민의힘도 원래 이준석 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 꾸려서 혁신위원회 안에서 공천개혁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네.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미뤄진 숙제를 차기 당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시간 얼마 없지만 특검 얘기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쌍특검 대장동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이 하자고 하는데 쌍특검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지금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여론적으로도 이 대장동에 대한 이 분노가 폭발해 있으니까 아하. 일단 빨리 대장동 특검부터 관철시키고 특검이 들어와서 수사하는 걸 보여주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검찰이 덮었구나 이런 게 좀 드러나면은 김건희 특검이든 좀 막혔던 특검도 되니까 예. 빨리 그냥 이 대장동 특검부터라도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나을 정의당이 것이다. 반대하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정의당 스탠스가 조금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네. 측면이 있어서 취재를 좀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의원단하고 지도부 간 워크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논의를 이렇게 하기로 네. 대응책을 정하고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공분이 크니까 우선 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사실상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으니까 선수사를 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이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켜라. 그런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가자 뭐 이런 건데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는 민주당 이중대에 대한 그거를 좀 벗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근데 또 당원의 80%는 김건희 특검에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벌써부터 정의당원. 예. 그래서 정의당원들이 벌써부터 누가 그런 방식으로 정했냐 이런 비판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쌍특검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둘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죠. 예, 그 가능성이 법률이니까 그것도 법안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사실 정치적 지혜가 필요한데 정의당의 스탠스가 조금 모호하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안 해서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를 촉구하자 이런 건데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를 촉구하자는 건지 날짜라도 특정을 해야 되는데 2월 말까지라고 선을 그었어요. 2월 말까지 검찰이 수사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짧게. 예. 특검 뭐 쌍특검 해야 되면 하겠죠. 네. 민주당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발의한 그 특검법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제일 특검이 중요한 게 특검을 누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건데 전부 야당이 다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에게 추천권을 전혀 주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다 결정하는 특검을 여당이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을 것이다. 네. 예. 어쨌든 못 받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말씀대로라면 특검 범위도 정해야 되고 또 특검 만약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특검을 누가 할 것인지 등등 뭐 논의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겠다 이 다 생각이. 그렇게 특검을 했어요 결국에는. 예. 결국은 그렇게 했죠. 다른 저기에서. 정권은 다 했었습니다. 근데 정의당에서 거부감도 그래요. 있고. 예. 그 김남국 의원이 결국 정의당이 할 거다 특검. 이 얘기가 더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또 김재섭 위원장 장선 기자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